쪽수 다 펴셨죠? 269. 여러분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로 들어갈 것 같고 문법도 누적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타임에는 5-1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5-1의 영상을 쌤이 링크를 보낼 테니까 반드시 5-1을 토요일, 일요일 사이로 수강을 하셔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에 5-1 다 들으시고 문제까지도 풀어놓는 거 숙제로 합시다. 알았죠? 무진입니까? 은호입니까? 네, 숙제가 있습니다. 5-1 영상을 꼭 보시고 문제까지 풀어놓는 거를 약속을 해야 돼요. 네,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진도로 좀 나가보자. 여러분은 5-1을 수강하고 부국팀은 4-1을 수강해야 되는 방식으로 진도를 빼겠습니다. 이제 조금 바빠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더더욱 바빠질 것이라 5-1을 영상 링크 보낼 테니까 꼭 수강합시다. 269페이지 이어갈까요? 논증하고 토론하기 논리적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한재인쌤이 또 단단히 각오하시고 상세하게 내실 파트거든요. 조금은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단원 학습 목표 논제라고 하면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하지요. 논제의 필수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을 하자. 필수 쟁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미리 지금 여기서 필수 쟁점을 좀 적고 가자. 필수 쟁점 3가지로 나누어서 입론에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찬성 측이. 그래, 그러면 쟁점별로 나뉘어졌을 때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쟁점에서 필수 쟁점으로 다룰 3가지는 문제의 심각성 적어주시고 2. 문제 해결 가능성.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정책, 이 정책만 펼치기만 하면 문제 해결 가능하다. 문제 해결 가능성. 그리고 3번째 효과 이익이라고 적자. 효과 이익. 무진이가 혹시나 자고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정책 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필수 쟁점 3가지는 무엇? 문제의 심각성. 너무 이 문제가 심각해서 이 정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정책으로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 3번째는 무엇? 효과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나 이익의 측면으로. 그래서 쟁점별로 구성한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하고 토론해 봅시다. 생각을 여는 질문 가보실게요. 합창대회까지 한 달이 남았어. 우리 반에서는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연습하자는 의견이 있었어. 찬성하는 친구도 있고 반대하는 친구도 있어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공동체에서 생긴 문제는 토론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 토론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도움말로 가보시죠.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설득하는 말하기 상황을 떠올려 보면 토론 활동이 우리 생활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더라.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에다가 밑줄 토론이나 토의가요. 합창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의 전략을 생각해 봅시다. 설득 전략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중요해.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우리가 필수 쟁점 무엇을 다루는지 270, 271페이지에 이런 개념들을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현재인쌤은 또 외부 지문으로 갖고 오시면서도 출제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의고사에서도 토론 파트를 또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토론이란 하고 물어보면 토론은 좀 조건이 있어. 토론은 논제에 대해서 논제에다가 동그라미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하지요. 논제에다가 동그라미 반드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두 입장으로 대립이 되어야 됩니다. 찬성 측에다가 밑줄, 반대 측에다가 밑줄, 양쪽의 입장으로 나뉘어지면서 찬성 측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들어서 입증의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입론의 담당이 찬성 측부터야. 반대 측은 반박해야 되는 반론의 책임을 반대 측이 쥐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밑줄 긋고 갈게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에다가 밑줄, 근거를 뒷받침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경쟁하는 말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의 생각에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경쟁적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장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경쟁적 말하기라고 하자. 경쟁적 말하기, 경쟁하기의 말하기야.
내 주장은 정당한데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자. 어서 오세요.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270쪽 펴시면 됩니다. 270쪽. 자, 토론의 유형에서 현재인 쌤이 택하는 방식은 뭐다? 반대신문식 토론을 택할 거야. 고전식 토론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고전식은 옛날 방식인데요. 어떤 논제에 대해서 논제에다가 동그라미 토론 주제를 논제라고 합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뉘어져야 돼요. 찬성측과 반대측에다가 밑줄 2명씩 한 팀이 되어서 입론을 누가 먼저 펼쳐야 된다? 찬성측이. 반론을 누가 먼저 펼쳐야 된다? 반대측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전통적 토론의 방식입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순서 외우기라고 좀 적어줘. 반대신문식 토론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순서를 반드시 물어보실 터이니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측과 반대측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 한쪽의 입장에서 입론을 펼치고 나면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반대신문에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그게 고전식 토론과의 차이점이야. 질문을 던지에다가 물결 표시 별표 셋. 질문은 어떤 질문이어야 된다?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을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질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상대방 입론의 허점 공격이라고 적자. 정확히 적고 가야 돼. 상대방 입론의 상대방이 펼치고 입론을 딱 펼치고 나면 바로 공격 들어갈 거거든. 상대방 입론의 논리적 허점 지적이라고 적고 갈게요. 상대방 입론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을 한다.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는 형식이더라. 아하, 반대신문식 토론은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한다. 고전식 토론에 반대신문을 하나 추가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신문을 추가에다가 밑줄 입론 펼치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반대신문을 추가한 형태 토론의 방식으로 교차조사식 토론이라고도 부르고 CEDA 토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절차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냐라고 하면 찬성측이 입론을 먼저 펼쳐야 돼. 그래, 찬성측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위에다가 입증의 책임이라고 적자. 이 정책 논제에서 이 정책을 펼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정책이 효과나 이익이 있고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주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찬성 측이 입증의 책임을 걸고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펼쳐야 됩니다. 찬성 측에다가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입증의 책임. 그래서 찬성 측에서 입론을 펼쳐 자신의 주장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이유를 대면서 말이야. 그러면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누구여야 된다? 반대측의 제1토론자는 입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의 제1토론자는 지금 본인의 입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로 MRC를 연달아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대측의 제2토론자가 반대신문에 교차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2토론자에다가 동그라미. 찬성 측 제1토론자한테는 1 반대가 아니야. 반대 2가 질문을 던져. 그러면 한 단계 마무리됐고 반대측의 제1토론자가 입론을 펼치면 본인의 입론이 끝나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많은 찬성 측의 제1토론자가 반대신문을 펼칩니다. 이해되시나요? 반대측 제1토론자한테 공격하는 거 누구다? 찬성 측 제1토론자가 되는 거야. 또 한 번 끝났고. 그리고 찬성 측의 제2토론자가 입론을 펼치면 본인의 발표에 입론이 끝난 반대측 제1토론자가 교차 질문을 던질 거야. 그리고 반대측 제2토론자의 입론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론이 끝난 찬성 측의 제2토론자가 반대신문을 던지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쭉 나눠. 쌤처럼 이렇게 한번 끊어볼래? 이렇게 한번 입론과 교차 질문이 오고 간 거에서 단계가 끝났습니다. 쭉 끊어 놓으세요. 입론의 교차조사, 입론의 교차조사, 입론의 교차조사, 입론의 교차조사 주거니 받거니 했고 반대측은 뭐부터? 반론부터 펼쳐야 됩니다. 반대측은 반론의 책임을 지는 반론의 역할을 진다. 그래서 반대측이 제1토론자의 반론을 펼치고 찬성측은 제1토론자의 반론에 대해서 또 공격. 반대측 제2토론자가 반론을 펼치고 찬성측 제2토론자가 반론을 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세 번째 직파식 토론은요. 찬성측과 반대측 각각 2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의 논거를 직접 반박을 하는 논파 방식. 결론이 났다고 생각되면 심판이 언제든 토론을 중단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살펴보는 거 반대신문식 토론이니까 절차를 좀 외우십시오.
그리고 왼쪽 귀퉁이로 가서 논제의 요건을 외워야 돼. 토론의 주제는 이 요건을 갖추어야 돼. 토론의 주제는 어떠해야 된다? 뜨거운 감자여야 해. 지금 당면에 우리의 사회에서 논란 중인 과제여야 돼. 실성에다가 동그라미. 현장 한참 뜨거운 논란의 뜨거운 감자여야 한다. 밑줄 긋자. 논란 중에다가 밑줄. 공공성은 뭐야?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공의 문제여야 합니다. 공공의 문제에다가 밑줄. 대립성은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는 주제여야 합니다. 대립하는 주제에다가 밑줄. 중립성은요. 한쪽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입론은 찬성 측부터 먼저 펼칠 건데 찬성과 반대 양측이 쟁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혀야 돼. 견해를 확인해다가 밑줄. 주장을 밝히고 이유랑 근거를 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유 동그라미, 근거 동그라미,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다가 밑줄.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의 무엇과 무엇을 이유랑 근거를 제시해야 돼. 어우 중요하다. 주장 펼치고 이유랑 근거. 그리고 내려와서 쟁점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부 주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세부 주장이 필수 쟁점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의 측면으로 말이야. 다양한 쟁점 중에서 특히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이 필수 쟁점이다. 밑줄 끄자.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적고 가면 안 될까?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에다가 밑줄 그었으면 밑에다가 한 번만 딱 더 적고 갈게. 세 가지. 필수 쟁점 무엇이라고요? 문제의 심각성 1. 문제의 심각성 2. 문제 해결의 가능성 3. 효과나 이익. 적고 가겠습니다. 쟁점에서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해서 필수 쟁점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의 가능성. 세 번째는 뭐다? 효과나 이익. 이 세 가지의 측면으로 필수 쟁점이 다루어져야 돼. 오케이? 한재인 쌤이 프린트 주실 것 같거든요. 그 프린트로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271페이지 가자. 토론의 논제 반드시 출제라고 좀 적어. 종류 옆에다가 반드시 출제라고 적어줘. 나누는 게 지금까지 고등학교 시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학교에서 출제가 됩니다. 얘가 사실 논제야, 정책 논제야, 가치 논제야 라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토론의 논제의 개념부터 토론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의 제목, 토론의 주제를 뭐라고 한다? 논제라고 합니다. 토론의 주제에다가 밑줄. 토론의 주제는요, 논제라고 외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토론의 종류를 나누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논제는 참이냐 거짓이냐야. 참과 거짓을 밝힐 수가 있어.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의 진위를 다루자. 참이냐 거짓이냐에다가 밑줄. 사실의 진위에다가 밑줄. 어떤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법정 재판에서 인사청문회 토론에서 사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즉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면 실험해야지. 인스턴트 365일 빅맥 햄버거만 먹는 사람의 건강을 관찰 조사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가볼까? 화성에는 생명체가 산다. 적어보자.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 더 추가로 예시 실어주세요. 예시 하나 더 불러보겠습니다. 준비. 화성에는 생명체가 산다. 화성에 생명체 사는지 진짜 가봐야지. 그지? 참과 거짓인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논제를 뭐라고 불러야 한다? 사실 논제.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가치 논제는요. 필요성, 필요하다, 중요하다와 같이 가치 판단에 관점이 개입이 되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밑줄 긋자. 옳은지 그른지에다가 밑줄. 좋은지 나쁜지에다가 밑줄. 가치관의 차이에다가 밑줄.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선의의 거짓말을 왜 해? 라고 하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과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나뉘어지겠죠.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정책 논제가 될 건데요. 정책 논제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정책 논제는 이 정책을 하냐 마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밑줄 긋자. 해결 방안에다가 밑줄, 구체적 실행 방안에다가 밑줄. 해결 방안 밑줄, 구체적 실행 방안에다가 밑줄. 그래서 얘를 하냐 마냐야. 어떤 정책을 한마디로 학생들이 너무 청소년 당뇨가 심각해.
그러면 청소년 학교의 편의점에 혹은 학교 매점에 청소년들이 잘 먹는 몬스터라든지 핫식스라든지 거기에 설탕세를 부과를 해서 애들이 너무 비싸서 마시지 못하게 하자. 설탕세 부과 하냐 마냐. 그러니 찬성 측은 설탕세를 부과하자라는 변화의 입장에 설 거야. 변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찬성. 현 상태 유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대. 반대 측은 아유 설탕세 왜 부과합니까? 라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 별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설탕세 부과라는 것이 문제의 해결도 되지 않고 효과나 이익도 없다라는 입장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입장은 밑에다가 반대라고 적으시고 설탕세 부과를 해야 할 만큼 청소년들의 당뇨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설탕세를 부과를 하면 청소년들의 당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설탕세 부과로 인한 효과나 이익이 크다. 그러니 현 상태를 변화시킵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변화 밑에다가는 찬성이라고 좀 적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논의를 하는 것이 바로 정책 논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생산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라는 찬성 측의 입장에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조작식품 생산을 중단을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 가능하고 조작식품 생산에 중단을 해야지만 효과나 이익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찬성 측이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지? 그래서 네 번째 쌤이 방금 얘기했던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3가지가 나와. 아까 적었던 거 기억나지?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그리고 효과나 이익의 측면으로 살펴보자. 찬성 측은 지금 청소년 당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할 거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다. 시급하게에다가 밑줄, 심각한 문제에다가 밑줄.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 그럼 엄청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닥하닥거리는 게 찬성 측이야. 반대로 반대 측은 에이 청소년 당뇨가 꼭 몬스터 음료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들이 마시는 콜라, 사이다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는 것으로 제시된 쟁점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없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으로 가면 논제로 제시된 정책, 설탕세라는 것을 정책에다가 동그라미 설탕세를 시행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밑줄 긋자. 문제를 해결에다가 밑줄, 개선에다가 밑줄. 그리고 제시된 정책은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 측은 뭐라고 얘기할까? 설탕세 부과 그걸 시행을 한다고 애들이 음료수를 사 먹지 않을까? 오히려 용돈만 더 올라갈 걸. 찬성 측이 제시한 심각한 문제가 이 정책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고요. 그리고 제시된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행도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소금세는, 나트륨세는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지방세는 하고 들고 나온단 말이야.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의 측면에서 제시된 정책의 도입이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밑줄 긋자. 많은 이익에다가 밑줄.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 이익이 더 크다에다가 밑줄. 근데 오히려 반대 측은 뭐라고 얘기할까? 오히려 불이익이 크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제시된 정책이 도입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부작용 밑줄, 불이익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다라는 반대 측의 주장. 이렇게 토론하고 난 후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토론을 평가를 해야 해. 토론이 끝나면 토론의 쟁점에 관한 주장의 명확성, 밑줄 긋자. 주장의 명확성에다가 밑줄, 주장의 이유와 근거의 긴밀성에다가 밑줄, 적절성에다가 밑줄, 토론 내용과 토론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론의 정책 논제 하나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거 사실일까, 가치일까, 정책일까? 정책인가?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 옆에다 크게 적어야 돼. 정책 논제라고 적자. 정책 논제. 정책 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반대 신문식 토론 하나 살펴봅시다. 성격은 논리적, 설득적, 시사적. 시사적에다가 밑줄 시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뜨거운 감자로 다루는 거야.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데 평균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죠. 특징 첫 번째,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따라갑시다.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다가 밑줄 말로 좀 하고 갈게. 절차는 제일 먼저 누가 시작해야 돼?
사회자가 이제 입론 펼치세요라고 하면 MRC는 누구부터 잡는다? 찬성 측의 제1토론자. 찬성 측의 제1토론자를 공격하는 것은 반대 1이 아니라 반대 2가 돼야 돼. 그리고 반대 2가 입론을 펼치면 이제 찬성 1이 공격을 할 거야. 그리고 찬성 2가 입론을 펼치면 누가 공격해줘야 되지? 반대 1이 공격을 할 거야. 반대 2가 입론을 펼치면 찬성 2가 공격하는 거야. 그 순서를 외우시고 그 다음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반대 측이 먼저 반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됐고 특징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책 토론 담화다. 논리적인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이유랑 근거를 대야 돼.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구체적인 근거는 사실적인 통계 자료라든지 뭐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뭐 믿을만한 출처를 밝혀서 자료를 막 갖고 와서 근거를 대는 겁니다. 상대 측 논증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을 한다. 논리적 허점 지적에다가 밑줄 어디에서? 교차 반대 신문의 질문에서. 반대 신문이라고 적어줘. 반대 신문 질문 던지는 거에서 상대방 입론의 허점을 빵빵빵 공격해야 됩니다. 괜찮죠? 예. 논제와 필수 쟁점 갈 건데요. 논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자. 겁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다.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실행 가능하고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인정률을 높였을 때 효과나 이익이 더 크다라고 찬성 측이 주장을 할 거야. 입증에 책임을 진 찬성 측이 입론을 먼저 펼칠 거야. 272페이지 갈게. 요 단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4단원이 꽂히고요. 문법 잘 하셔야 되고 2-1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5-1에서 쌤이 영상 보낼 거거든요. 바로 집에 가서 보시는데 주민호쌤의 내피셜이 되게 찐으로 많이 드러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호쌤 필기 5-1에서 해주는 거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작년에 선배들이 좀 의외로 5-1에서 많이 틀렸어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 높여보자.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는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생기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난민과 관련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어떠한지 알아보자. 이제 펼치는 거야, 이야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보았을 때 상위 노르웨이 54.7%, 룩셈부르크, 북유럽이 좀 많이 받아들이네요. 59.1%, 캐나다 58.3%. 근데 우리 0.8% 좀 많이 심각하다, 그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 너무 미달되어 있어. 1%도 아니란 말이야. 이런 논제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진행한 토론을 살펴볼 것이고 난민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필수 쟁점 3가지라고 얘기했지.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의 측면에서 찬성 측의 논증으로 들어가 보자. 문제의 심각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찬성 측은 문제가 겁나 심각하다라고 외치겠지. 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심각한 문제에다가 밑줄. 왜 이게 심각해? 라고 하면 이유를 제시해야 돼.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우리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다가 밑줄. 세계의 노력에 동참을 못하는 것이다. 거기에서의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신문기사 자료를 가지고 왔어. 이렇게 지도로 퍼센테이지 딱 신문기사 자료에다가 밑줄. 신문기사 자료 신뢰성과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밑줄 끌게. 신뢰성과 타당성 획득. 그 다음에 쌤이 설 수밖에 없는 겁나 중요한 내용이 제시가 되거든. 272페이지 오른쪽 기퉁이 현재인 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내십니다. 뭐죠? 토론 논제의 진술 방법에다가 별표 셋. 토론 논제에 정책 논제를 진술을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 정책 논제의 제목을 작성을 하려면 무조건 찬성 측의 입장이 제시가 돼야 돼. 왜? 입론에 입증의 책임을 지는 찬성 측이 이걸 입증을 해줄 거기 때문에 반대 측의 입장으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측의 입장으로 정책 논제의 제목을 정해주세요. 찬성 측 입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긍정의 평서문에다가 밑줄 끄시고 긍정문이 되어야 되고 의무문 안 됩니다. 그리고 인정률을 높이자라는 청유형 안 됩니다. 높여라라는 명령문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높여야 한다라는 긍정의 평서문이어야 합니다. 긍정의 평서문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책 논제의 경우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쪽이 찬성 측이야. 밑줄 긋자.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쪽에다가 밑줄 찬성 측의 입장은 변화야. 서술어로는 주로 뭐가 제시가 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가 사실이다. 뭐 이거 사실론 아이고 미안해. 정책 논제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 사실 논제는 뭐뭐이다. 그리고 가치 논제에서는 중요하다, 필요하다가 나올 거야. 가치 논제라면 중요하다, 필요하다가 나올 거야. 정책 논제 예시 가볼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 4일 근무 제도 도입해야 한다. 여러분 찬성 측에 서실 겁니까? 4일 근무. 학교 월화수목 금까지 가는 거. 월화수목 가는 거. 월화수목. 금요일에는 오전 수업만 하고 집에 가기. 이런 것도 괜찮고, 그지? 사실 논제. 가공식품은 건강에 해롭다. 그럼 365일 아침, 점심, 저녁 가공식품 먹는 사람들 조사해야 되겠지. 가공식품은 건강에 해롭다. 사실 논제가 되고 여기에서 가치 논제는 필요하다, 중요하다와 같은 서술어를 지닌다라고 생각하시죠. 논증으로 가시죠.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해라. 참임을 증명에다가 밑줄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밝혀라.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근거에다가 동그라미. 논증의 구성 요소 옆에다 그냥 바로 적자. 논증의 구성 요소는 3개야. 논증을 이루는 구성 요소 3개 바로 적을게. 뭐뭐뭐 주장, 이유, 근거. 논증의 구성 요소 3개. 뭐뭐뭐 주장, 이유, 근거. 오케이. 근거는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273페이지 계속 킵고잉. 필수쟁점 2번째. 찬성 측에서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이거 반대측이 얘기하겠구나. 문제의 심각성의 측면에서 반대측은 뭐야? 이 문제 하나도 심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에다가 밑줄. 왜?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우리는 너무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률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야.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에다가 밑줄.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에 관한 정보를 신문기사 자료로 제시를 합니다. 신문기사 자료에다가 밑줄 끄시고 당연히 신문기사 자료라고 하면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다 갖추죠. 신뢰성, 타당성에다가 밑줄. 자, 이제 반대신문식 토론 또 절차 나왔어. 반대신문식 토론 위에다가는 뭐라고? 외우기라고 적자. 이거 토론 절차 외워야 돼. 논제에 관해서 양측이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하여서 상대측이 제시하는 말을 반박한다. 밑줄 끄자. 말을 반박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입론의 논리적 허점 공격이라고 적자. 입론의 논리적 허점 지적이라고 적을게. 입증의 미안해. 입론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을 하자. 말을 반박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간다고? 입론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한다. 승부를 가리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자, 찬성 1에서의 입론을 펼치면 이제 반대 신문으로 반대 2가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 1이 입론을 펼치면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하고요. 찬성 2가 입론을 펼치면 반대 1이 반대 신문에 공격을 하고요. 반대 2가 입론을 펼치면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해서 입론 단계 끝. 그리고 반대는 반론 측이 반론은 반대 측이 먼저.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순서대로. 오케이. 오른쪽 기둥이 논증 요소의 구성 방법. 주장은 뭐다?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바탕으로 각 쟁점에 대한 입장을 주장을 하자. 찬성, 반대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나 생각으로 주장을 주관적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주장을 주관적으로 뒷받침에다가 밑줄. 근거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자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어야 돼. 주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은 주관적이라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이면 괜찮아. 뉴스의 신문 보도 그리고 법적 근거 등을 인용을 해서 밑줄 끄자. 객관적으로 뒷받침에다가 밑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273페이지 교과서 내용 확인 내려오자. 쟁점과 필수 쟁점에서 쟁점은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을 하는 세부 주장이야. 밑줄 긋자.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여기 밑줄 끌게 치열하게 맞대결에다가 밑줄. 다양한 쟁점 중에서 특히 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쟁점을 뭐라고 부른다? 필수 쟁점. 반드시 짚어야 해다가 밑줄. 정책 논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이걸 하냐 마냐. 이 정책을 펼치냐 마냐. 해결하는 방안에다가 밑줄. 구체적 실행 방안에다가 밑줄.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효과나 이익이 되는 거지. 274페이지 계속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역할도 시험에 나올 거거든. 오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로 토론을 해보자. 이번 토론은 사회자의 역할 좀 봐봐. 사회자의 역할 첫 번째 뭐다? 논제를 제시를 했어. 논제 제시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회자 역할 시험에 나옵니다. 사회자 역할 시험 멘트랑 연결시켜서 출제됩니다. 위에다가 적어놓을까? 소녀가 마이크를 잡은 소녀의 위에다가 적어놓자. 사회자 멘트와 역할 연결하기 라고 적자. 멘트, 사회자 멘트와 역할 연결하기 시험에서 진짜 자주 나오죠. 모의고사에서도 단골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토론의 논제로 토론을 해보자. 논제를 제시를 했어. 이번 토론은 반대신문식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에다가 밑줄 토론 방식 소개했어. 토론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서 토론을 해주세요. 밑줄 끌게. 토론 규칙과 유의사항 안내에다가 밑줄. 이것도 먼저 제1토론자가 입론을 펼쳐주세요 라고 토론 순서까지 지정을 해줘. 토론 순서 안내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이제 입론이 펼칠 거야. 입론하는 찬성 측이 말하는 방식을 보니 핵심 용어의 개념부터 정의를 내리지.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에다가 밑줄. 이런 거 선지로 나와.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핵심 용어의 정의부터 내리고,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심사를 신청하는데 이 결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난민 인정률에 대한 정의까지 주요 용어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발언을 펼쳐 입론을 시작을 한 거야. 오늘날 세계는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에다가 밑줄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2022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어린이도 많습니다. 심각성 제시에다가 밑줄. 이들은 생존을 하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밑줄 끄자.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에다가 밑줄 끄시고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제의 등장 배경 별표 하나 줘야 돼. 다른 나라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국가로서 우리는 약간 좀 방관자의 입장이라는 거야. 왜 오늘 이 토론을 이 논제로 정했는지, 오늘 토론의 논제가 왜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정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시를 했어. 논제의 등장 배경 체크하자.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떨까요? 땡땡일보에 따르면 밑에다 근거라고 좀 적어줘. 우리나라의 근거 이제 제시할까 본인이 근거로 제시해서 우리 난민 인정률이 떨어진다는 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2.8%랑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수준이야.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밑줄 긋자.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다가 밑줄. 심각한 문제다.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서 한 20%까지 높이자는 거야.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충분히 여건을 마련했는데 여건이 충분해다가 밑줄. 왜? 근거 뒷받침해서 받아들이자. 경제 수준, GDP 수준이 높아졌다.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에다가 밑줄. 땡땡일보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대.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들어섰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에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도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대국에다가 밑줄 봐봐, 믿을만한 근거 갖고 와. 국제통화기금 밑에다가 근거라고 제시하시고 근거라고 적어주세요. IMF 보고서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뢰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갖고 오는 거죠. IMF 보고서 밑에다가 근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2006년에 세계 10위를 차지한 이후에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야. 괜찮습니까? 그러니 여건이 충분하니 받아들이자.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인권 보호에다가 밑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경제 성장에 도움에다가 밑줄 우리나라 저출산 좀 심각한 문제죠.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을 해서 노동력 보충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유 경제 활성화에다가 밑줄 이유야 이유 때문입니다 밑에다 이유라고 적어줘. 논증의 구성 요소 3가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 현재쌤이 찾으라고 한대. 주장, 이유, 근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의 독일의 사례로 가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밑에다가는 예시라고 적자. 예시. 2015년과 2016년에 난민과 이주민 110명을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밑에다가 근거라고 적어주셔야죠. 근거. 서유럽 국가에 난민들이 이주하여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평균 4년이 지나면서부터 경제가 발전하였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를 하고 실업률도 하락을 했고요. 국가의 세금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이들이 해당 사회에서 노동활동을 하면 밑줄 자 노동활동에다가 밑줄 경제성장에 기여에다가 밑줄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표명을 하네요. 밑줄 자 찬성 측의 입장 표명에다가 밑줄.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27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사회자의 역할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고 쌤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멘트랑 연결시켜야 돼. 논제 제시했던 멘트, 토론 방식 제시하는 멘트, 토론의 규칙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멘트, 발언 순서를 지정하는 멘트. 교과서 날개보기 갈게. 찬성 측의 제1토론자의 입론에서는 입론을 어떻게 시작했어? 라고 하면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면서 밑줄 긋자. 주요 용어 및 개념 정의에다가 밑줄.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논제를 다루어야 하냐?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에 대한 인권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등장한 배경에다가 밑줄.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 해결력이 있다. 또 내려와서 초록색. 찬성 측 제1토론자의 입론의 단계를 보았더니 필수 쟁점에 따라서 논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대. 난민 인정률이 우리가 낮다라는 것은 뒷짐지고 있다라는 거거든.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유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우리가 동참을 하지 못한다. 땡땡일보의 각국 난민 인정률의 수치를 갖고 왔습니다. 275페이지 계속.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넘어섰다라는 근거, 그리고 IMF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국내 총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효과나 이익의 측면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된다. 왜? 경제 성장이 되니까. 독일의 사례 제시했고요. 난민 이주 후에 평균 4년이 지나면 서유럽 국가의 경제가 발전을 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교과서 내용 확인으로 가시죠. 찬성일의 입론의 구성에서 난민과 난민 인정률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면서 입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 상황은 논제 등장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이거 체크 하나 하고 가자. 다시 한 번 더. 논제 등장 배경 설명에다가 밑줄. 해마다 난민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턱없이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향상을 입증, 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괜찮니? 찬성일 입론에 근거해서 경제 수준을 입증을 해라.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에 관한 신문기사 3만 달러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규모에 관한 IMF 보고서 우리 10위권에 듭니다. 독일의 사례 그리고 서유럽 국가의 경제 성장 사례를 통해서 난민이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276페이지 계속 가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의 제2토론자가 뭐 할 거야? 반대측 제2토론자에다가 밑줄 이 사람이 뭐 할 거야? 공격해야지. 반대신문에다가 밑줄. 반대신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에다가 밑줄. 찬성 측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논리적 허점 빵빵빵 뭐라고 공격한 거야? 국가 재정은 어쩔래? 탕탕탕. 그러니까 찬성일이 어떻게 방어하지? 물론 그렇겠지만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다. 그 정도는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 반대의가 또 공격하자.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하여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밑줄 긋자.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에다가 밑줄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 걔네들이랑 우리는 다르잖아. 땅땅땅 하고 공격을 했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은데 밑줄 긋자.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에다가 밑줄. 그렇지 않습니다. 방어하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난민이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한다. 밑줄 긋자. 보완한다에다가 밑줄.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으니 우리의 노동 환경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가 입론을 해줘야지. 제1토론자, 반대측 제1토론자 입론에다가 밑줄. 사회자는 계속 발언 순서를 지정해주고 있어. 입론을 펼쳐보자. 반대일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고 효과나 이익보다는 부작용이나 불이익이 더 크다라는 주장을 펼칠 거야. 반대일이 주장합니다. 찬성 측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에다가 밑줄 우리 문제가 아닌 거야. 중앙아시아 문제가 아니니까 일본도 아까 0. 몇 %였지, 그지?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야. 환경이 너무 다르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밑줄 긋자.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에다가 밑줄 땡땡일보에 따르면 밑에다가 근거, 객관적 근거 갖고 오지.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 북아메리카, 중남미에서 생긴다. 서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출신의 난민은 대부분 유럽으로 가고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과 캐나다로 간다.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는 난민 인정률이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안 와.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밑줄 긋자.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에다가 밑줄. 그리고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서 보호받으며 살기는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 정착이 어렵다.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밑줄 긋자.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다가 밑줄. 자, 정착이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상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 넘기지 말고 우리 그러면 학습 포인트 반대일의 반대신문 내용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일의 입론과 주장과 근거를 체크할 텐데 반대 측의 제2토론자가 뭐라고 빵빵빵 공격을 했습니까? 찬성 측에 대해서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걸요. 밑줄 긋자. 국가 재정에 큰 부담에다가 밑줄. 서유럽 국가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걔네들은 오히려 나라가 좀 우리보다 잘 살지 않느냐. 동일한 환경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밑줄 긋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가 밑줄 끄시고 자, 교과서 날개 문제. 반대측 제1토론자의 입론에서 찬성측 제1토론자가 정의한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을 합시다. 밑줄 긋자. 정의한 개념에다가 밑줄, 주요 용어에다가 밑줄, 찬성 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관해서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하자.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에다가 밑줄. 내려와서 입론 단계. 주장, 이유, 근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왜? 우리나라는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다. 땡땡일보의 난민이 주로 찾는 국가는 캐나다, 유럽 쪽이다. 계속 이어갑니다. 277페이지 오늘 안 해놓으면 안 돼서 이걸 좀 해놓고요.
모의고사에서도 토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인 쌤이 또 모의고사식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좀 나가야 돼요. 유엔의 난민기구와 땡땡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밑에다가 근거라고 적어주시죠.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에서 33%는 난민 수용에 찬성을 하지만 53%가 반대야. 53% 반대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2018년에 예멘의 난민 2018년 밑에다가 내 사례 5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2018명. 찬성이 24고 반대가 56이었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민 수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야. 여전히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에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더라도 잘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밑줄 그자. 잘 적응하여 살기는 쉽지 않을 것에다가 밑줄.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의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의 부작용이 생긴다. 여러 문제에다가 밑줄. 문제에 대해서 근거 들어보자. 이유는 난민을 수용을 하면 밑줄 그자. 범죄가 늘어날 수에다가 밑줄. 난민들이 범죄의 좀 표적이죠. 장기간의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해 부정적 인식이 생겨서 급기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의 하나가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 불안감. 밑줄 그자. 범죄가 늘어날 것에 관한 불안감에다가 밑줄. 국민의 안전에다가 밑줄. 따라서 반대 측의 입장 표명합시다.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입장 표명에다가 밑줄. 자, 그러면 우리 또 옆으로 가서 문제 해결이라는 필수 쟁점의 입장에서 반대 측의 입론을 정리를 해보자.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 국민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 우호적에다가 X, 정착에다가 X. 유엔 난민기구랑 땡땡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효과나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문제에다가 밑줄, 범죄에다가 밑줄. 범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난민 수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또 교과서 내용 확인으로 가시죠. 반대의 반대신문. 난민 인정률을 높일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더라. 국가 재정 밑줄 한번 꺼주시고 국민 일자리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반대일의 입론 구성. 문제의 심각성. 우리나라는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니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착이 힘들 것이고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효과나 이익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다. 반대 1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대 1의 입론에 대해서 누가 반대 신문할 거예요? 찬성 1위 하자. 찬성 1위 입론을 끝내서 여유가 많기 때문에 278페이지 갈게요. 이제 찬성 측 제1토론자에서 반대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신문 갈게요.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결과를 보면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좀 늘었어. 밑줄기자.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밑줄기자. 찬성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다가 밑줄 24%에서 몇 년 만에 3년 만에 33%로 높아졌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맞다. 밑줄 그자.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정에다가 밑줄. 이거 중요해. 찬성 측이 지적해준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밑줄 그자.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다가 밑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갑자기 높이는 것은 무리다. 찬성일이 두 번째 반대신문 갑니다.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근거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켰어? 라고 지적을 한다. 그지? 밑줄 그자.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다가 밑줄. 아니 난민들이 진짜 실제로 범죄를 일으켰냐? 그냥 일으킬까봐 불안한 것이지. 더구나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 인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난민들은 더 조심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밑줄기자. 지적은 맞습니다에다가 밑줄 또 오류 인정. 하지만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도 간과하지 마세요.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네, 그럼 이제 찬성 측의 제2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의 제2토론자는 또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효과나 이익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하나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 국가의 의무네. 밑줄 긋자. 국가는에다가 밑줄 이행해야 합니다에다가 밑줄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 해야 하는 의무를 제시를 했구나.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다. 밑줄 긋자. 의무에다가 밑줄 국가의 의무를 제시를 했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 수 있다에다가 밑줄 난민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 밑줄 끌게. 안정된 생활에다가 밑줄 사례 들어줄 거야. 2021년 밑에다가는 사례.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 그들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현재 잘 살고 있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봉사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야. 2018년에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에다가 밑줄 제주도 여행하면 이 사람들 막 돌아다니던데. 신청자 중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도 현재 그 지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어. 취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막 이렇게 둘러쓰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도 지내고 있대. 오케이. 잠시 넘기지 말고 우리 오른쪽 기통이 278페이지 가보자. 찬성 측의 제1토론자의 반대 신문은 무엇을 지적했다? 다른 시각으로 해석에다가 밑줄 증가했잖아. 3년 만에. 24%에서 33%면 이거 찬성하는 거 아니야? 다른 시각으로 해석에다가 밑줄 반대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그리고 이유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뭐야? 사람들이 범죄가 일어날까봐 불안한 것이지 실제 범죄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2토론자의 역할을 한번 봐주시죠. 제2토론자들은 제1토론자의 발언을 보충해주고 제1토론자가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또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또 내려오세요. 초록색 박스 두 번째. 찬성 측의 제2토론자의 입론은 뭐야? 심각한 문제가 맞다. 우리나라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왜? 우리 국제사회에서의 일원이기 때문에 밑줄 긋자. 국제사회의 일원에다가 밑줄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 두 번째, 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다. 주장, 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다. 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난민들이 있다. 근거로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사례, 2018년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아주 잘 살고 있다. 넘어가서 279. 오른쪽 기퉁이. 다음 항목에 따라서 논증의 타당성 평가해 봅시다. 주장이 명확한지, 이유랑 근거는 밀접해야 됩니다. 근거는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신뢰할 만해야 돼요. 근거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과서 내용 확인 가보자. 찬성일의 반대 신문.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은 어쨌거나 증가했지 않느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다가 밑줄. 그리고 난민 범죄에 대해서는 불안한 것이지 실제 범죄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실제 범죄 사실에다가 X.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장 1에서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연역 논증에다가 밑줄.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는에다가 동그라미 일반적인 거 깔았지. 그럼 소전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럼 우리나라는 국가다. 그럼 결론 도출해봐봐. 우리나라 역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떠한 논증 방식으로 주장을 펼쳤다. 연역인 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연역 체크해 주시고. 주장 두 번째는 뭐 사용했지? 귀납. 첫 번째 사례는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 사례. 사례 두 번째는 뭐야? 2018년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 이 사례를 합쳐서 뭐야? 우리나라 난민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야 라고 주장을 펼치는 거. 우리 사회에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어. 연역과 기납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찬성의 입론에서
주장 1에서는 연역, 주장 2에서는 기나.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280페이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냅시다. 아, 쌤의 마음은 여러분과 283페이지까지 하고 미련 없이 헤어질까? 시간이 남아도 283까지만 딱 해볼까? 그러면 두 바닥인데 해보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머릿속에 남고 문제는 또 다 풀어올 수 있거든요. 시간 남아도 보내줄게. 너무 오늘 빠듯하게 나갔으니까 나가보자. 사회자. 그럼 이제 반대측의 제1토론자가 순서 기억해야 돼. 찬성 측의 제2 토론자의 입론에 대해서 누가 공격할 거야? 입론이 끝난 제1토론자가 공격할 거야. 반대측 제1토론자에다가 밑줄. 자, 뭐라고 공격하는지 한번 보자. 하점 지적하는 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이쪽에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에다가 밑줄. 봐봐. 찬성 측의 의견에 일부 동의야. 찬성 측 의견에 일부 동의에다가 밑줄. 하지만 반드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해야 할까요? 난민기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 이쪽이자. 물질적 지원에다가 밑줄. 꼭 난민을 들여야 하냐.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않냐.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적 지원으로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죠. 효과적이지도 않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들은 우리나라와 이미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 밑줄에다 이미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에다가 밑줄. I love 코리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이들의 경우를 난민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 있겠니? 밑줄 꺼야 돼. 난민 전체로 일반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약간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우리나라랑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로 전체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일반화의 오류 아니야? 라고 지적을 했어. 물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대 일의 지적을 인정.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난민을 인정한 사례이기도 하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한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반대측 제2토론자 입론해주세요. 다 왔어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입론입니다. 반대측 제2토론자 입론. 자, 뭐라고 펼치는지 봐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밑줄이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에다가 밑줄. 재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다. 2013년에 난민법을 시행하여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지만 밑줄 끝자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에다가 밑줄. 2021년에 공무원 1명이 평균 129건이나 되는 심사를 담당을 했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평균이 20.8개월, 1년이 넘어서 통역할 사람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난민 심사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난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순서 교대의 원리에 따라서 상대방 말하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말 허리를 잘랐으니까. 반대 신문은 반대측의 입론이 끝난 뒤 진행해 주십시오. 이 사회자의 역할. 사회자에다가 별표. 반대 신문은 반대측의 입론이 끝난 뒤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규칙을 안내하면서 제재하는 거야. 규칙을 준수하지 못했으니까 규칙을 딱 제시를 하는 거지. 규칙 제시라고 적자. 반대측 토론자의 입론을 계속해서 들어보자. 사회자가 제재에 나선 거야.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사회자의 역할. 잠시 넘기지 마시고 오른쪽 귀퉁이로 갑시다. 반대측 제1토론자의 반대신문으로요. 상대측의 논증에서 어떤 점을 반대신문했느냐라고 하면 야, 네가 얘기했던 아프가니스탄 걔네들은 되게 우리나라랑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난민들이니까 난민 전체로 보기에는 너 일반화 오류야 라고 얘기했어. 찬성 측의 주장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나라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물질적 지원과 같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밑줄이다. 다른 방법도 있음에다가 밑줄.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가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난민 모두가 잘 정착에다가 밑줄. 일반화 오류. 난민 모두가 잘 정착은 일반화 오류. 내려와서 또 두 번째 박스.
반대측 제2토론자가 지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야, 우리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됐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유, 근거를 제시해보자. 공무원 한 명이 난민 심사 건수가 129건. 그래서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20.8개월. 통역의 인력도 부족하다.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다. 난민 수용 후에 경제적 성장이 가능했던 동일은 난민의 정착을 돕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제도도 미비하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찬성 측 2가 발언을 끊어버렸어. 찬성 측 2가 말허리를 자른 거, 순서 교대의 원리에 따라서 얘는 지금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반대 2가 계속 발언 이어갑니다. 또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밑에다가 근거 사례를 제시하지. 난민들이 도착한 초기부터 취업활동을 하여서 난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도록 독일어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와 난민의 의무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경제성장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경제성장도 따라오는 거 아니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난민을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논증의 타당성, 주장이 명확하냐, 이유랑 근거, 주장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 근거는 객관적이고 신뢰하고 타당하냐 이런 거 따져줘야 돼. 내려와서 교과서 내용 확인. 반대 1의 반대신문. 난민 수용 외에 난민기구에 대한 물질적 지원으로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자. 물질적 지원에다가 밑줄.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경우에는 특별 사례다. 밑줄 그자. 특별 사례에다가 밑줄.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 교과서 내용 확인해서 밑줄 꺼야 돼.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음에다가 밑줄. 반대 2의 입론 갑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유 첫 번째, 인력 부족에다가 밑줄. 두 번째, 제도 미비에다가 밑줄. 근거는 탁탁 제시했고요. 토론 참여자의 태도 중요합니다. 토론 절차와 규칙을 준수해야 되고요. 논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나 논리적 근거 없이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는 발언은 삼가고요. 상대 측 토론자의 발언은 끝까지 다 경청을 하고 언어 예절을 지켜야지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 자, 이제 반대 측의 입론이 끝났어. 이제는 찬성 측 제2토론자가 반대 신문에 공격을 할 거야. 반대 측 제2토론자의 반대 신문 빵야 갑니다. 찬성이가 뭐라고 공격하죠? 반대 측 제2토론자께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민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밑줄 그자. 인력이 부족에다가 밑줄. 그럼 이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에다가 밑줄. 이 니은이, 이 기억이 아까 했던 말이지. 근데 말허리 자르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반대 신문에서 했었어야 됐는데,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갑자기 높이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마치 문 밖에서 생명의 위협을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기다리세요. 청소도 하고 드릴 음식도 마련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니은 옆에다 뭐라고? 비유의 원관념 물어보는 거 시험에 나오겠지. 니은 옆에다 비유라고 적어줘. 나중에 정리하자. 시험에 나올 거야. 그래서 섣불리 문을 열어주었다가 우리 가족의 안정이 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반론으로 갑시다. 반대 측 제1토론자, 찬성 측 제1토론자, 반대 측의 제2토론자, 찬성 측의 제2토론자 순으로 상대 측 주장의 논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반론을 펼친다. 그래서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 고맙습니다. 꼭 알아두기로 가볼까? 토론의 발언에서 얘들아, 입론은 자기 주장 정당화야. 밑줄 그자. 자신의 주장 정당화에다가 밑줄. 주장 펼치고 이유랑 근거가 제시돼야 돼. 이유 동그라미, 근거 동그라미. 반대 신문에서는 상대 측 입론에 대해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해야 돼. 밑줄 그자.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서에다가 밑줄. 반론에서는 뭐야? 상대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입론에서는 내 주장이 정당하다. 반론에서는 뭐다? 밑줄 그자.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에다가 밑줄. 근거가 불충분하고 부적절하다라는 걸 지적해 주는 거야. 오른쪽 귀퉁이로 가서
찬성 측 제2토론자의 반대 신문. 난민 심사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 난민 수용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아 라고 지적을 한 거야.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평가해보자. 토론의 쟁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쟁점에 관한 주장이 명확한지, 유일한 근거는 주장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적절해야 되고 상대 측 논증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는지, 토론 태도와 관련해서 평가를 해보자.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지, 상대 측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참여를 했는지 283페이지 계속합니다. 찬성이의 반대신문.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난민 심사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발언 내용과 모순이 된다. 이거 하나 짚고 가자. 심사 인력의 부족에다가 밑줄.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발언 내용과 모순에다가 밑줄. 난민 수용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생명의 위협에 쫓기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 비반인륜적이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집에 청소가 안 돼서 미안해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게는 좀 하지 말라는 거지. 필수 쟁점에 관한 양측의 토론을 정리해 봅시다. 찬성 측은 문제가 심각하다.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의 근거는 뭐다? 경제 수준이 성장했고 난민들도 잘 정착하는 사례가 있다. 효과나 이익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된다. 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반대 측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어렵다. 부정적인 인식에다가 인력도 부족하고 난민을 돕는 정책도 미비하다. 난민 인정률을 높였을 때 문제점이 더 크다. 범죄에 대한 우려도 크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내려와서 이거 시험에 나와야죠. 찬성이가 반대 신문에 사용한 논증 방법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아까 연역과 기납은 누가 사용한 거야? 찬성 측이 사용한 거지. 찬성이가 입론에서 주장이랑 주장 1, 2를 펼칠 때 연역과 기납 사용한 거 꼭 이거 순차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나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보자. 안 괴롭힐게. 가볼게. 283페이지 다시. 난민을 수용하는 상황과 위급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상황을 유비 논증, 유추, 비유적 표현 사용했지. 밑줄 긋자. 유사성을 바탕으로 논증하는 유비 논증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생명의 위협이 쫓겨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난민. 집에 청소가 덜 돼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 측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 섣불리 문을 여는 사람은 곧바로 난민을 수용하는 사람. 우리 가족의 안정은 곧 국민의 안정. 국민의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난민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쌤도 조금 더 읽는 것이 힘이 드는 것 같은데 듣는 여러분은 더 괴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중력도 흩어지고 하니 다음 시간에 이 내용으로 다시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합시다. 지금 정리를 하면 또 중언부언하는 이야기로 귀에 안 들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할 터이니 우리는 283페이지까지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하고 좀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자, 영상으로 보는 부곡팀도 반드시 4-2 토론을 끝까지 들으시고 문제 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납시다. 알았죠? 예, 우리 5-1 링크를 보낼 테니까 토1 중에서 꼭 수강하셔야 됩니다.